해질 때까지 골목에서 뛰어놀다가 밥 먹어라 하는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집으로 뛰어가던 기억 있으신가요? 놀이터도, 골목도, 문방구 앞도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의 작은 세계였습니다. 해가 져도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친구들과 땀범벅이 되어 놀던 그 시절은 분명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따뜻한 기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숙제를 안 해왔다고 종아리에 선명하게 남았던 회초리 자국.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아버지 눈치를 보며 방문을 걸어 잠그던 그 공포. 혼나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당이나 방 한구석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했던 기억. 아이가 울면 뚝 그쳐 말대꾸를 하면 어른한테 어디서 말대꾸야. 학교에서 맞고 와도 내가 뭘 잘못했겠지. 그 한마디로 끝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많이 속상했구나.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식당에서는 아이가 조금만 시끄러워져도 주변 눈치를 보며 아이패드를 쥐어주고 학원 앞에서는 30분씩 기다리고 학교 알림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아이 친구 관계 하나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맞고 컸는데 내 아이는 때리지 못합니다. 혼나며 컸는데 내 아이는 함부로 혼내지 못합니다. 방치에 가깝게 컸는데 내 아이에게서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조금 더 건강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지 생각의 정비소 방식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의 정비소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육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임과 복종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부모님들도 자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고 아이의 감정을 중요하게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부모님은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에 걸린 열쇠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컸습니다. 친구와 싸워도 부모님이 나서서 상황을 들어주거나 마음을 살펴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체벌도 교육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맞고 집에 오면 부모님께 한 번 더 혼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괜히 때렸겠냐, 이 말 하나로 아이의 억울함이나 두려움은 지워졌습니다. 어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아이의 감정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육아는 어떨까요? 정반대입니다.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도 아이와 눈을 맞춥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친구랑 잘 지냈는지 묻고 속상한 일은 없었는지 살핍니다. 보드게임을 해주고 잠자리 독서를 해주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키즈카페, 체험학습, 캠핑, 박물관, 놀이공원. 몸은 힘든데도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또 움직입니다. 아이가 조금만 속상해 보여도 마음이 철렁합니다. 무슨 일 있었어? 친구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도와줄까? 속으로는 불안하고 답답한데 겉으로는 다정한 부모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세대의 첫 번째 모순이 생깁니다. 우리는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아이에게는 권위적인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고 컸지만 아이의 감정은 지나칠 정도로 살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방치 속에서 컸지만 아이에게는 빈틈 하나 없는 보호를 해주려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세대는 육아의 롤모델이 끊어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자란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부모에게 들었던 말투, 혼내는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나도 모르게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입에서 부모님의 말이 튀어나오면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제일 싫어했던 말을 내가 하고 있네,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1976년생부터 1985년생 사이의 많은 부모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방식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외롭게 키우지 않을 거야. 내 아이만큼은 무서워하지 않게 할 거야. 내 아이만큼은 말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처럼은 하기 싫은데 정작 다른 방식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어린 시절 들었던 말이 입끝까지 올라옵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너 진짜 혼나볼래? 그런데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면 안 돼, 감정을 인정해줘야 해. 소리 지르면 안 돼, 애착이 중요해.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줘야 해. 이렇게 본능과 이성이 싸웁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합니다. 부모님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조언이 뒤엉킵니다. 입으로는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감정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아이에게 올인하게 되었을까요? 왜 적당히 하려고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보상심리입니다. 어린 시절 빈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외로움,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서던 두려움, 힘들다고 말해도 그 정도는 다 참고 사는 거야 라는 말로 끝났던 서러움. 우리는 그 기억을 똑똑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는 다르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못 받은 관심을 주고 싶고, 내가 듣지 못한 위로를 해주고 싶고, 내가 받지 못한 보호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울면 그냥 두지 못합니다. 아이가 외로워 보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다고 하면 내가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어린 시절의 나를 구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가 울 때 달려가는 것은 어쩌면 그때 울고 있던 내 마음에게 뒤늦게 달려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보의 과잉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몰랐습니다. 애착 이론도, 감정 코칭도, 자존감 교육도, 회복 탄력성도, 뇌 발달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하던 대로 했습니다. 옆집에서 그렇게 키우면 우리도 그렇게 키웠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튜브를 열면 육아 전문가가 나오고, 책을 펼치면 발달 심리가 나오고, 맘카페를 보면 수많은 사례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애착이 불안해진다. 저렇게 말하면 아이 자존감이 낮아진다. 어릴 때 이걸 놓치면 평생 간다.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면 트라우마가 된다. 이런 정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부모는 더 불안해집니다. 모르면 몰라서 편했을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겁이 납니다. 내가 오늘 소리 지른 것 때문에 아이에게 상처가 남으면 어떡하지? 내가 학원을 안 보냈다가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봐줬다가 버릇없는 아이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엄하게 했다가 아이 마음이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부모를 완벽주의 육아로 몰아넣습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시작한 공부가 어느 순간 부모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아이 한 명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됩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가 많았습니다. 부모의 관심도 나뉘었고 아이들도 서로 부딪히며 자랐습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동네 친구들과 다투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 많아야 2명입니다. 그 한 아이에게 부모의 시간, 돈, 감정, 기대가 모두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작은 문제도 가족 전체의 큰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투면 부모의 하루가 무너지고 아이가 학원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가정 전체에 긴장감이 돕니다. 거기에 경쟁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레벨 테스트, 영어 학원, 코딩, 예체능, 독서 기록. 아이는 아직 어린데 부모는 벌써 미래를 걱정합니다. SNS를 열면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책도 잘 읽고, 영어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고 싶은데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디지털의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세대에게 독특합니다.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는 골목에서 놀았고,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PC방, 스타크래프트, 싸이월드, 인터넷 채팅, 스마트폰의 등장을 모두 겪었습니다. 디지털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압니다. 한번 빠지면 시간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아이가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더 불안합니다. 그만 봐내 썩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면서 부모 자신은 화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세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이에게 디지털을 완전히 금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껏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공부도 디지털로 하고, 친구 관계도 디지털에서 이어지고, 세상 정보도 디지털로 들어옵니다. 막아야 할지, 가르쳐야 할지, 허용해야 할지, 제한해야 할지. 이 사이에서 매일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가 과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상처의 기억, 정보의 홍수, 경쟁의 압박, 디지털의 불안, 가치관의 충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아이의 힘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가 겪을 작은 불편까지 모두 치워주면 아이는 불편을 견디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친구와 다퉈봐야 화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숙제를 안 챙겨서 곤란해져 봐야 다음에는 스스로 챙겨야겠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준비물을 빠뜨려 봐야 내일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심리학에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누군가 계속 도와줘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결국 해냈을 때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아이는 이런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합니다. 친구와 다투면 부모가 연락해주고, 숙제를 빠뜨리면 부모가 챙겨주고, 준비물을 놓고 가면 부모가 학교까지 가져다 줍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힘들어지면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줘야 하는 건가? 부모가 사랑해서 치워준 돌뿌리가 사실은 아이가 넘어지는 연습을 할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아이는 겪지 않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통이 왔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상처 없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고도 다시 시도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모든 실패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작은 실패를 겪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과했나? 내가 아이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나? 혹시 내가 잘못 키운 건가?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 자신을 몰아붙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나쁜 부모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공포를 내 아이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서럽지 않기를.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무섭지 않기를. 내 아이만큼은 언제든 기댈 곳이 있다고 느끼기를.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사랑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조금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지켜주는 사랑에서 아이를 믿어주는 사랑으로, 대신 해결해주는 사랑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모든 상처를 막아주는 사랑에서 상처를 겪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곁에 있어주는 사랑으로,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육아법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달려가기 전에 3초만 기다려보세요. 물론 크게 다쳤다면 당장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넘어짐이라면 아이 스스로 몸을 일으킬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 말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한번 해볼래? 이 말은 아이에게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약하니까 내가 구해줄게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고 나는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답을 주기 전에 질문을 던져주세요. 아이가 친구와 싸우고 울면서 들어왔을 때 바로 해결책을 주고 싶어집니다. 걔랑 놀지 마. 선생님한테 말해. 엄마가 전화해줄게 하지만 잠깐 멈추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네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부모가 답을 다 주면 아이는 생각할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으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선택을 연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 다시 말해주면 됩니다. 그럼 같이 생각해보자. 중요한 건 부모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 옆에서 같이 생각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헬리콥터가 아니라 등대가 되어주세요. 헬리콥터 부모는 아이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위험한 것은 없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누가 상처 주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헬리콥터가 가까이 있으면 바람이 세게 일어납니다. 아이는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엄마가 계속 봐줘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혼자 하면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런 감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등대는 제자리에서 빛을 비춥니다. 배를 대신 운전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대신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올 방향을 알려줍니다. 부모의 역할도 비슷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올 자리를 지켜주는 것, 내가 해봐. 실수해도 괜찮아. 필요하면 나는 여기 있어. 이 신호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완벽한 모습보다 실패담을 들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실패를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위가 무너질까봐, 부모답지 않아 보일까봐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부모입니다. 엄마도 어릴 때 친구랑 크게 싸운 적 있어. 아빠도 시험 망치고 무서워서 말 못한 적 있어. 나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야. 그런데 다시 해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는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패해도 끝이 아니구나. 어른도 흔들리는구나. 나도 다시 해볼 수 있겠구나. 부모의 실패담은 아이에게 회복 탄력성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초 기다리기. 답 대신 질문하기. 헬리콥터가 아니라 등대가 되기. 완벽함보다 실패담을 들려주기. 이 네 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아이를 믿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이가 불편을 겪게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낼 시간을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혹시 오늘도 아이를 재우고 나와서 혼자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까 왜 소리를 질렀을까? 조금만 더 참을 걸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랑 똑같이 말했을까?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정말 부모님과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예전 세대는 아이를 혼내고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부모가 이 정도도 못하냐? 애는 맞으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소리 한 번 지른 것 때문에 밤새 괴로워합니다. 아이 표정 하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혹시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고민합니다. 그 괴로움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은 예전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끊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보고 배운 매뉴얼도 없이 매일 본능과 싸우며 나처럼은 키우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이상한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방치형 육아를 받은 마지막 세대이면서 존중형 육아를 실천하려는 첫 번째 세대. 맞고 자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에게는 손을 들지 않으려는 세대. 감정을 묻지 못하고 컸지만 아이의 감정을 물어보려 애쓰는 세대. 아날로그 골목에서 자랐지만 디지털 세상 속 아이를 키워야 하는 세대. 그러니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가끔 부모님처럼 말이 튀어나오는 것도, 그러고 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모두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서 돌아보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대신해주고 있구나. 아이에게도 실패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사랑은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육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 자기 안에 오래된 상처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서 매일 자신의 감정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부족한 부모가 아닙니다. 대물림을 끊어내는 중인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원래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다음 세대는 조금 덜 무서운 세상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에게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주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화내고 싶을 때 3초 참았다면, 아이 말을 한 번 더 들어주었다면, 대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한 번 기다려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그 흔들림과 회복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맞고 자란 마지막 세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육아 속에서 당신은 매일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육아의 죄책감 속에서 흔들리는 부모님들께 작은 정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처럼은 안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여기는 생각의